왜 콩팥병 환자 10명 중 7명이 자신의 병을 모르고 지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이 딱 절반만 남아도 몸은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초기 환자 237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73%가 자신이 콩팥병 환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3단계, 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봤지만 처음에는 이 병의 무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콩팥병은 정말로 조용한 살인자라는 것을요, 증상 없이 조용히 다가와서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콩팥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부터 약까지, 생활 습관부터 정기 검진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6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콩팥을, 아니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콩팥을 지켜봅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세중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3년째 일하고 있고요. 그동안 약 7천여 명의 콩팥병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왜 콩팥은 나빠질 때까지 증상이 없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콩팥의 놀라운 보상 능력 때문입니다. 콩팥은 두 개인데요. 한쪽을 완전히 제거해도 나머지 하나만으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여유가 많은 장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절반이 손상돼도, 심지어 70%가 손상돼도 우리 몸은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콩팥이 남은 30%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거든요.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환자입니다. 약 48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자신이 콩팥병 환자인 줄 아는 사람은 딱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3%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병원도 안 가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다른 병으로 병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10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째, 왜 콩팥병이 무서운지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셋째, 콩팥에 가장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넷째,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려드립니다. 소금, 칼륨, 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요. 다섯째, 약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진통제부터 항생제까지. 콩팥에 위험한 약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섯째,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적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일곱째, 단백질 관리법입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콩팥에 부담을 안 줄까요? 여덟째,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립니다. 아홉째, 정기검진과 추적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콩팥병은 관리만 잘하면 평생 투석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왜 콩팥병은 조용한 살인자라 불릴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의 역할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콩팥이 하는 일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서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이 찌꺼기들을 콩팥이 걸러줍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요, 몸에 독소가 쌓여요. 이게 바로 요독증입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나트륨, 칼륨 이런 전해질도 마찬가지예요. 콩팥이 이걸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셋째, 호르몬을 만듭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콩팥이 합니다. 근데 콩팥이 나빠지면 이 모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콩팥이 워낙 여유가 많은 장기라서 절반만 남아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관리도 안 하고 검사도 안 받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숨이 차고 발이 붓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근데 이미 이 정도 되면 4단계 또는 5단계입니다. 콩팥 기능의 7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요, 2023년 한 해 동안 새로 투석을 시작한 환자가 1만 2천여 명입니다. 하루에 약 33명씩 투석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몰랐어요.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71세이신데요. 할머니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밥도 잘 드시고 아무 불편한 게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23%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이미 5단계 말기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우시면서 이러셨어요. 선생님, 저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빠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콩팥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를 보면요, 콩팥병 1단계나 2단계에서 발견해서 관리를 시작한 사람들의 83%가 10년 후에도 투석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3단계나 4단계에서 발견한 경우는요, 10년 내 투석 확률이 4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조기 발견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위험 요인이 뭐냐고요? 당뇨병, 고혈압, 가족력,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이 결국 콩팥병으로 진행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혈관이 손상되거든요. 그리고 가족 중에 콩팥병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3.2배 높아집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위험 요인 가지고 계신가요?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높으시거나 가족 중에 콩팥병 환자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1년에 최소 한 번은 콩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는 간단해요. 소변 검사랑 피 검사 딱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피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봅니다. 이 2가지로 콩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왜 콩팥병이 무서운지 말씀드렸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다음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실 수 있나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발이나 다리가 붓는 거예요. 특히 저녁이 되면 심해집니다. 왜 붓는 걸까요?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몸에 쌓인 물이 중력 때문에 아래쪽, 즉 발과 다리로 내려가서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붓는 것과는 다릅니다. 콩팥 때문에 붓는 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안 빠져요. 계속 부어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발등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쏙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서울하산병원 연구팀이 조사했더니요, 만성 콩팥병 환자의 68%가 부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중 절반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호 할아버지 68세이신데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냥 많이 걸어서 붓는가 보다 하셨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붓기가 안 빠지더래요. 그때 딸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서 갔는데 콩팥 기능이 34%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4단계에서 발견해서 지금은 관리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자주 마려운데 양이 적거나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거품료가 중요합니다.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한참 있어도 안 없어지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단백질을 몸에 남겨두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콩팥이 손상되면 단백질까지 새어나갑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자료를 보면요, 단백뇨가 있는 사람은 10년 내 투석 확률이 5.7배 높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호예요. 소변 색깔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에요. 근데 콜라색처럼 어두운 갈색이거나 피가 섞여서 붉은색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이상하게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뭘 해도 힘들어요. 왜 피곤할까요? 콩팥이 나빠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있으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그리고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도 원인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면 독소가 혈액에 남아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세포를 괴롭히니까 피곤한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통계를 보면 콩팥병 3단계 이상 환자의 79%가 만성 피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할머니 68세이신데요. 할머니는 1년 넘게 피곤하셨대요. 병원도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만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콩팥병이 발견됐습니다. 3단계였어요. 지금은 약 먹고 식단 조절하면서 피로감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욕부진입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먹기 싫어집니다. 심하면 구역질도 나요. 이것도 유독증 때문입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심해요. 고려대병원 자료를 보면 콩팥병 4단계 환자의 71%가 식욕 감퇴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밥을 안 먹으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혈압 상승입니다.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콩팥이 수분과 나트륨을 조절하지 못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기도 해요. 대한고혈압학회 통계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8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혈압이 다시 콩팥을 더 나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5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종, 소변 변화, 피로감, 식욕부진, 혈압 상승.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콩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에 좋은 음식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특별한 슈퍼푸드는 없습니다. 대신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적고 비타민 C와 K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콩팥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학과에서 연구했는데요. 양배추를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7% 느렸습니다. 양배추는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김치로 담가 드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소금을 적게 넣으셔야 해요. 둘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5년간 추적 조사했더니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2컵 이상 먹는 사람들은 콩팥병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얼려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맛있어요. 셋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전통 음식에 빠지지 않는 재료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하루에 마늘 2, 3쪽 정도 먹으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넷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콩팥도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니까 혈관이 건강하면 콩팥도 건강해집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주된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콩팥병 진행 속도가 31% 느렸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다섯째,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콩팥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12년간 조사했더니요,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콩팥병 진행률이 38% 낮았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생선을 구울 때 너무 태우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달걀 흰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콩팥병 환자는 단백질을 조절해서 먹어야 합니다. 달걀 흰자는 고품질 단백질이면서 인이 거의 없어요. 반면 노른자에는 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분들께는 흰자만 드시라고 권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클리닉에서 권장하는 양은요, 하루에 달걀 흰자 3개 정도입니다. 일곱째,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를 보면 현미를 주식으로 먹는 당뇨 환자들이 백미를 먹는 환자들보다 콩팥병 발생률이 29% 낮았습니다. 다만 현미에는 인이 좀 많아서요, 콩팥병이 4단계 이상이면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현미가 백미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덟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륨이 적당합니다.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해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하루에 사과 하나 정도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게 결국 콩팥 건강에도 이어집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잘 씻어서 드세요. 자,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음식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양배추, 블루베리, 마늘, 올리브오일, 생선, 달걀, 흰자, 현미, 사과,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콩팥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개인마다 콩팥 상태가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지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지금부터는 콩팥에 해로운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콩팥병이 3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소금입니다. 이건 모든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성분이에요. 우리 몸은 진화 과정에서 소금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소금을 거의 다 재흡수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요. 평균적으로 하루 9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은 5g인데 말이죠.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제 외래 환자분들을 조사했더니 어떤 분은 하루 20g씩 드시더라고요. 거의 4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심해집니다. 콩팥 기능도 더 빨리 나빠져요. 대한신장학회 연구를 보면요, 저염식을 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37% 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금을 줄일까요? 갑자기 5g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먹는 양에서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지금 하루 10g 드신다면 먼저 8g으로 줄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6g으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절대량을 5g까지 줄이지 못하더라도 원래 먹던 양보다 상대적으로 30% 정도만 줄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단백뇨도 줄어들어요. 소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국물 음식을 줄이세요. 찌개, 국, 라면 이런 거요. 국물에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둘, 김치를 덜 짜게 담그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 섭취의 상당 부분이 김치에서 옵니다. 셋,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이런 것들은 소금 덩어리예요. 넷, 외식을 줄이세요.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것보다 소금이 2, 3배 많습니다. 다섯,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사용하세요. 레몬즙, 식초, 허브 이런 걸로 맛을 내면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어요. 창원에 사시는 장순옥 할머니 72세이신데요. 할머니는 짠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김치도 짜게 드시고 국도 진하게 드시고, 근데 콩팥병 3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저염식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식사가 고역이었다고. 하지만 2달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오히려 이제는 짠 음식이 거부감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칼륨입니다. 칼륨은 좀 복잡해요. 콩팥 상태에 따라 많이 먹어야 할 수도 있고 적게 먹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콩팥 기능이 1, 2단계로 비교적 건강하면 칼륨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 배설을 도와줍니다.
근데 콩팥 기능이 4, 5단계로 많이 나빠지면 칼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이 높아지거든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통계를 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83%가 만성 콩팥병 환자입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키위, 수박, 참외, 멜론, 감자, 고구마, 시금치,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4단계 이상이면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는데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조리법을 바꾸면 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거든요. 채소를 먹을 때 생으로 드시지 말고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데쳐서 드세요. 그러면 칼륨이 50%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할머니, 77세이신데요. 할머니는 콩팥병 5단계예요. 투석은 아직 안 하시고 관리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좋아하시던 바나나랑 토마토를 못 먹게 됐어요.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요.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채소는 물에 담갔다 데쳐 먹고 과일은 양을 아주 조금만 먹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조절하면서 드시는데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셋째, 인입니다. 인도 정말 조심해야 할 성분이에요. 인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콩팥이 나빠지면 인이 몸에 쌓여요. 그러면 혈관이 석회화됩니다. 혈관 석회화가 뭐냐고요? 혈관 벽에 칼슘과 인이 쌓여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러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혈관 석회화가 심한 콩팥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2.8배 높습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 뭘까요? 첫째, 약입니다. 약에는 보존제로 인이 많이 들어가요. 유통기한 이 3년씩 가는 약들, 거기 다 인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가공식품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이런 데 인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요. 대한영양학회 분석을 보면 가공식품의 인은 90% 이상 흡수됩니다. 반면 자연식품의 인은 40, 60% 정도만 흡수돼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인이라도 가공식품으로 먹으면 몸에 훨씬 많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셋째,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런 데 인이 많습니다. 단백질도 많지만 인도 많아요. 넷째, 견과류입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이런 것들.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콩팥병 환자에게는 인 섭취가 과할 수 있어요.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인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고기, 생선, 달걀, 흰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인 대비 단백질 비율이 좋아요. 서울대병원 영양클리닉에서 권장하는 방법은요, 유제품을 먼저 제한하고 대신 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할머니 61세이신데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마시고 요구르트도 드시고 치즈도 드셨어요. 근데 콩팥병 3단계 진단 후에 검사를 해보니 인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양사 상담을 받고 유제품을 줄이고 대신 고기와 생선을 적당히 드셨더니요, 3개월 후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콩팥에 해로운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금, 칼륨, 인, 이 3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콩팥 관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약이에요. 약도 잘못 먹으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다음은 콩팥의 위험한 약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통제 자주 드시나요? 두통 있을 때, 생리통 있을 때, 관절 아플 때 먹는 그 약 말이에요. 그 약들 중 상당수가 NSAIDs라는 진통제입니다. NSAID요. 이게 콩팥에 정말 안 좋아요. NSAID 진통제가 뭐냐고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염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입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들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디클로페낙 이런 것들이에요. 상품명으로는 브루펜, 게보린, 펜잘, 이지엔육, 탁센 이런 것들입니다. 감기약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왜 이 약이 콩팥에 나쁠까요? NSAID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일하는 장기인데 혈액이 줄어들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콩팥이 건강한 사람은 한두 번 먹어도 괜찮아요. 금방 회복되거든요.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 노인,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통계를 보면요, 급성 콩팥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23%가 엔세이드 진통제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본인이 콩팥에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약을 드셨어요. 그냥 머리 아파서 허리 아파서 약국에서 사서 드신 거죠. 전주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 69세이신데요.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있으셔서 통증이 심했어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매일 드셨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입맛이 없고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더래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급성 콩팥 손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끊고 치료받으셔서 회복하셨는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진통제만 안 드셨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른 병원 가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만성 콩팥병이 있으니까 엔세이드 진통제는 빼주세요 라고요. 대신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물론 이것도 과량 복용하면 간에 안 좋지만 적정량을 지키면 콩팥에는 부담이 적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중 일부가 콩팥에 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의 항생제가 조심스러워요. 겐타마이신, 토브라마이신 이런 것들이죠. 이 약들은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항생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약은 하루 3회를 2회로 줄여야 하고 어떤 약은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해요. 세브란스 병원 약제과 자료를 보면 콩팥 기능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한 항생제가 47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받을 때는 꼭 의사에게 콩팥 상태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조영제입니다. CT 찍을 때 쓰는 그 약이에요. 조영제는 콩팥으로 배설되는데 콩팥을 지나가면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더 위험해요. 띠가 내 영상, 대한영상의학회 통계를 보면 콩팥 기능이 60% 이하인 사람이 조영제를 쓰면 급성 콩팥 손상 위험이 5.7배 높아집니다. 그럼 CT를 아예 못 찍는 건가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검사로 대체합니다. 초음파나 MRI로 대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둘째, 꼭 찍어야 하면 수액요법을 병행합니다. 검사 전후로 수액을 충분히 맞으면 조영제가 빨리 빠져나가서 콩팥 손상을 줄일 수 있어요. 고려대병원 영상의학과 프로토콜을 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검사 전 12시간, 검사 후 12시간 동안 수액 치료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태영 할아버지 74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콩팥병 3단계예요.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CT를 찍어야 한다고 하더래요. 할아버지가 콩팥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액 치료를 먼저 하고 CT를 찍으셨대요. 그리고 검사 후에도 수액을 더 맞으셨고요. 덕분에 콩팥 손상 없이 검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엔세이드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 이 외에도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콩팥 손상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제품, 근육보충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한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한약제에는 콩팥에 독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을 드실 때는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콩팥병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고신호 5가지를 기억하세요. 부종, 소변 변화, 피로감, 식욕 부진, 혈압 상승. 이 중 2가지 이상 있으면 꼭 병원 가세요. 셋째, 콩팥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양배추, 블루베리, 마늘, 올리브오일, 생선, 달걀, 흰자, 현미, 사과. 넷째, 나쁜 음식을 피하세요. 소금, 칼륨, 인이 많은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소금은 모든 단계에서 줄이셔야 해요. 다섯째, 위험한 약을 조심하세요. 엔세이드 진통제, 일부 항생제, 조영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콩팥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다음에는 물 마시는 법부터 단백질 관리까지 더 구체적인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물을 많이 마셔도 괜찮아요. 콩팥이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갈증이 나면 마시고 싶고 수분이 충분하면 마시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근데 콩팥이 나빠지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물을 많이 마셔야 할 수도 있고 적게 마셔야 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콩팥 상태에 따라 권장량이 다릅니다. 콩팥 기능이 1, 3단계면 하루 1.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콩팥이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4, 5단계로 많이 나빠지면, 특히 소변량이 줄어들면 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소변으로 안 빠지는 물이 몸에 쌓이거든요. 몸에 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폐부종이 생깁니다.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숨이 차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통계를 보면 콩팥병 환자가 폐부종으로 응급실에 온 경우에 68%가 과다한 수분 섭취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됩니다. 탈수도 콩팥에 안 좋아요.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대한신장학회 권고안을 보면 노인분들은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에게 맞는 물 섭취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량과 체중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루 소변량이 1리터 이상 나오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변량이 500ml 이하로 줄어들면 물을 제한해야 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체중을 재세요. 갑자기 1, 2kg 늘었다면 물이 몸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청주에 사시는 윤재호 할아버지 77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콩팥병 4단계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을 하루 3리터씩 마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발이 심하게 붓고 숨이 차더래요. 병원 갔더니 몸에 물이 너무 많이 찼다고 당장 물을 줄이라고 하셨대요. 소변량에 맞춰서 하루 1리터 정도만 마시도록요. 지금은 그렇게 조절하시는데 부종도 빠지고 호흡도 편해지셨습니다. 자,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는 어떨까요? 커피, 녹차, 옥수수 수염차, 이런 차들은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요. 물처럼 많이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로 배출되는 수분이 더 많거든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19% 빨랐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물도 함께 충분히 드세요. 혹은 차를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비타민C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자료를 보면 하루 0mg 이상 비타민C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결석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보충제는 하루 5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지금까지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콩팥 상태와 소변량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백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백질,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콩팥병 환자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기본 재료예요. 근육, 피부, 머리카락, 효소, 호르몬 다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요.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요소질소라는 건데요. 이게 콩팥을 통해 배출돼야 해요. 콩팥이 건강하면 문제 없습니다. 노폐물을 척척 걸러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콩팥이 나빠지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요독증이 생겨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고 영양 실조가 옵니다. 노인분들은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적절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해요. 대한신장학회 영양 가이드라인을 보면 콩팥 단계별로 권장량이 다릅니다. 1, 2단계 체중 1kg당 0.81g,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 48, 60kg 정도예요. 3, 4단계 체중 1kg당 0.6, 0.8g, 60kg면 하루 36, 48g입니다. 5단계 투석 안 하는 경우 체중 1kg당 0.6g, 60kg면 하루 36g예요.
5단계 투석하는 경우 체중 1kg당 1.2g 투석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들어있습니다. 생선 100g에는 약 20g, 계란 하나에는 약 6g, 두부밥 모에는 약 10g예요. 그러니까 3단계 환자가 하루 40씩을 먹는다면요, 닭가슴살 100g란 2개 두부 반모 정도면 됩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클리닉에서는 환자분들께 단백질 식단표를 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뭘 얼마나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백질의 질입니다. 단백질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고품질 단백질과 저품질 단백질로 나뉩니다. 코스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우리 몸이 잘 흡수합니다. 달걀, 고기, 생선, 우유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여기 속해요. 저품질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흡수율도 낮습니다. 콩, 곡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죠. 콩팥병 환자는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노폐물이 적게 생기거든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를 보면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먹은 환자들이 요독증 증상이 37% 적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달걀 흰자. 단백질이 많고 이는 거의 없어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둘째, 생선. 특히 흰살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은데 인이 좀 있으니 양을 조절하세요. 셋째, 닭고기. 특히 가슴살이 좋습니다. 껍질은 제거하고 드세요. 지방이 많거든요. 넷째, 소고기나 돼지고기. 기름기 적은 부위로 선택하세요. 안심, 등심 이런 부위요. 인천에 사시는 한상철 할아버지 62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콩팥병 3단계예요. 처음에는 단백질을 줄인다고 고기를 거의 안 드셨대요. 두부랑 콩으로만 단백질을 채우셨는데요. 3개월 후 검사에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면 안 되고 동물성 단백질도 적당히 드셔야 한다고요. 지금은 매일 계란 2개, 생선이나 고기 100g 정도 드시는데요. 근육량도 회복되고 콩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자, 단백질 정리하겠습니다. 콩팥 단계에 맞는 양을 먹되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새끼에 골고루 나눠 드세요.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부터 얘기할게요. 운동이 콩팥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운동은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모든 게 콩팥 건강에 도움이 돼요. 대한신장학회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콩팥병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투석 시작 시기가 평균 2.3년 늦었습니다. 근데 운동도 적절히 해야 합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해로워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게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됩니다. 탈수도 콩팥에 안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세요. 빠르게 걷는 게 좋은데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프로그램을 보면 걷기 운동을 6개월 한 콩팥병 환자들의 콩팥 기능이 평균 7% 향상됐습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다만 수영장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노인분들께 추천합니다. 반대로 PAR 운동도 있어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운동, 이런 건 콩팥병 환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장기영 할아버지 66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콩팥병 2단계예요. 건강을 위해 등산을 시작하셨는데요. 주말마다 산에 가셨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콩팥 기능 검사 수치가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등산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고요. 강도를 줄이고 충분히 수분 보충하면서 하라고요. 지금은 가까운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정도로 바꾸셨는데 콩팥 기능도 다시 안정됐습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콩팥에 정말 안 좋아요.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기 쉽고 염증 물질이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게 콩팥을 공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2.6배 높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면 체중을 줄이는 게 좋은데요. 갑자기 급격하게 빼면 안 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이 빠지고 탈수가 되고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게 다 콩팥에 해롭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비만 클리닉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 달에 2kg씩 천천히 빼는 게 안전합니다. 어떻게 빼야 할까요?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세요. 식사는 전체 칼로리를 하루 300, 500kcal 정도 줄입니다.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줄일 수 있는 양이에요.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를 2, 3공기로 줄이고 간식을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씩 하시면 한 달에 2kg는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오승환 할아버지 70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콩팥병 3단계 비만이셨어요. 몸무게가 87kg였는데요. 급하게 빼려고 굶다시피 하셨대요. 한 달 만에 8kg 뺐는데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탈수와 영양 실조 때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조언을 듣고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새끼 제대로 먹되 양을 조금 줄이고 매일 30분씩 걸었어요. 6개월 동안 7kg를 뺐는데 이번에는 콩팥 기능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당뇨도 잘 조절됐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질병관리청 연구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3% 빨랐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운동으로, 어떤 분은 취미활동으로, 어떤 분은 명상이나 요가로 풀어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스트레스를 풀 시간을 만드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콩팥도 쉴 수 있어요. 대한수면학회 자료를 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9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콩팥병 위험이 높았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7, 8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중요해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꼭 자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세포가 재생되거든요.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할아버지 63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셔서 늘 늦게 주무셨대요. 새벽이 3시에 자서 아침 9시에 일어나는 패턴이었어요. 콩팥 검사를 해보니 2단계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면 패턴을 바꾸라고 하셨대요.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 적응이 되더래요. 그리고 6개월 후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콩팥의 최악이에요. 서울대병원 연구를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1.8배, 투석 시작 시기가 평균 3.2년 빨랐습니다. 금연은 어려워도 꼭 하셔야 합니다.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은 혈압을 높이고 탈수를 일으키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남자는 20G, 여자는 10G 이하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맥주로 치면 남자 500채 한 캔, 여자 250채 한 반 캔 정도예요. 소주로는 남자 2잔, 여자 1잔 정도입니다. 근데 콩팥병이 3단계 이상이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체중관리, 스트레스관리, 수면, 금연, 금주, 이 모든 게 콩팥 건강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습관은 어떠신가요? 바꿔야 할 부분이 보이시나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자, 다음에는 정기검진과 추적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기검진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콩팥은 조용히 나빠지잖아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그래서 검사로 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소변 검사예요.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단백뇨가 콩팥 손상의 초기 신호거든요. 검사는 간단해요. 아침 첫 소변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5분이면 결과가 나와요. 정상이면 단백질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나오면 정밀 검사를 해야 해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가이드라인을 보면 단백뇨가 있는 사람은 3개월마다 검사하라고 합니다. 둘째, 혈액 검사입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인데요. 콩팥이 이걸 걸러서 내보냅니다. 근데 콩팥이 나빠지면 크레아티닌이 혈액에 쌓여요. 정상 수치는 남자가 0.7, 1.2, 여자가 0.5, 1, 0 정도입니다. 이보다 높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로 사구체 역과율을 계산합니다. EGF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정상은 90 이상이에요. 60, 89면 1단계, 45, 59면 2단계, 30, 44면 3단계, 15, 29면 4단계, 15 미만이면 5단계입니다. 대한신장학회 권고안을 보면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콩팥병 진단받은 사람은 3, 6개월에 한 번 검사하라고 합니다. 셋째, 초음파 검사입니다. 콩팥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해요. 정상적인 콩팥은 강낭콩 모양의 11, 12cm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면 작아지고 쪼그라들어요. 초음파로 콩팥에 낭종이나 종양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프로토콜을 보면 콩팥병 환자는 1년에 한 번 초음파 검사를 권장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임종수 할아버지 72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콩팥병 3단계예요. 처음 진단받고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6개월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약을 조정하셨어요. 혈압약을 바꾸고 콜레스테롤 약을 추가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단백뇨가 줄어들었습니다. 콩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됐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정기검사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었다고요. 검사 결과는 기록해 두세요.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날짜별로 적어두면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EGFR, 단백뇨 수치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자, 검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추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병은 만성질환입니다. 한 번 나빠지면 완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잘 관리하면 투석 없이도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콩팥병 1, 3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환자의 87%가 투석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원인 질환을 조절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콩팥병은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생기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잘 조절하세요. 당화 혈색소 목표는 7% 이하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130,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특히 단백뇨가 있으면 120, 75까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를 보면 혈압을 목표치로 유지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42% 느렸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말고 매일 드셔야 해요. 세브란스 병원 약제과 조사를 보면 약을 꾸준히 먹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투석 시작 시기가 평균 4.7년 늦었습니다. 약 먹기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휴대폰 알람이나 약통에 알람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기 전에 손으로 알약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그러면 빠뜨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창원에 사시는 황성호 할아버지 58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콩팥병 2단계예요. 약을 자주 빠뜨리셨대요. 바빠서 깜빡해서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러다 보니 혈당과 혈압이 조절이 안 됐어요. 1년 후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3단계로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약만 제때 드셨어도 이렇게 안 나빠졌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먹으면 달력에 표시했어요. 지금은 약을 거의 빠뜨리지 않으시는데 혈당과 혈압도 잘 조절되고 콩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생활화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해요. 성남에 사시는 서진호 할아버지 75세이신데요. 할아버지는 콩팥병 4단계예요. 5년 전에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투석할 거라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저염식, 단백질 조절, 매일 걷기, 스트레스 관리, 약 빠뜨리지 않기. 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투석 안 하고 계세요. 콩팥 기능은 여전히 4단계지만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관리가 곧 치료라고 열심히 하면 투석을 늦출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콩팥병 무섭긴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치료법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SGLT 억제제라는 당뇨약이 있어요. 이 약이 콩팥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조사했더니요, SGLT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39% 느렸습니다. 당뇨가 없어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콩팥병 환자에게도 이 약을 처방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권장하고 있어요. 또 하나, 파네모소맙이라는 신약도 개발 중입니다. 콩팥 섬유화를 막아주는 약인데요,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시판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콩팥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투석 기술도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 3회 병원 가서 4시간씩 투석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하는 복막 투석도 있습니다. 복막 투석은 밤에 자면서 할 수 있어요. 낮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신장 이식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생존율이 10년 전보다 23% 높아졌어요. 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 자료를 보면 신장 이식 후 10년 생존율이 87%입니다.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재생의학 연구도 활발합니다. 줄기세포로 콩팥을 재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열심히 관리하시면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콩팥병을 이겨내는 건 혼자가 아니에요. 의료진, 가족, 그리고 같은 병을 가진 다른 환자분들과 함께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콩팥병 환자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경험도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째, 콩팥병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증상 없이 진행되니까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1년에 최소 한 번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경고신호 5가지를 기억하세요. 부종, 소변 변화, 피로감, 식욕 부진, 혈압 상승, 이 중 2가지 이상 있으면 꼭 병원 가세요. 셋째, 콩팥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양배추, 블루베리, 마늘, 올리브오일, 생선, 달걀, 흰자, 현미, 사과. 넷째, 나쁜 음식을 피하세요. 소금은 하루 5기 이하로, 칼륨과 이는 콩팥 단계에 맞춰 조절하세요.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고요. 다섯째, 위험한 약을 조심하세요. 엔세이드 진통제, 일부 항생제, 조영제, 건강보조식품, 병원 갈 때마다 콩팥 상태를 말씀하세요. 여섯째, 물은 본인의 소변량에 맞춰 드세요. 소변이 잘 나오면 충분히 마시고 소변량이 줄면 제한하세요. 차는 진하게 마시지 마시고요. 일곱째, 단백질은 콩팥 단계에 맞는 양을 드세요.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세요. 달걀, 흰자, 생선, 닭고기가 좋습니다. 여덟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걷기가 가장 좋아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요. 아홉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과체중이면 한 달에 2kg씩 천천히 빼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콩팥에 해롭습니다. 열째,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원인 질환을 조절하고 약을 빠뜨리지 말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이 10가지만 잘 지켜도 투석을 늦추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콩팥병은 관리만 잘하면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먼저 소금부터 줄여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걷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단백질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요.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콩팥을 지켜봅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콩팥,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늘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